18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1도입니다. 일라디오 6시 뉴스 아나운서 이광용이었습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는데요.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특별히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세 뉴스봇의 김수민, 오창석 평론가 두 분과 2부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면서 6시 첫 뉴스를 맞춰라.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조국 장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뭐 그런 게 뉴스가 되지 않겠는가 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강화도에서 추가 확진된 소식. 예. 뮤트 주법입니다. 네. 네.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저는 아무래도 이 뉴스 원고가 네네. 앞뒤가 섞인 것이 아니었나.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광용 아나운서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두 분이 지목하신 뉴스가 꽤 톱뉴스감이긴 한데 말이죠. 네. 예, 저희들의 뭐 하여튼 예상을 항상 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고의 예. 가장 밑장을 빼서 밑장 위로 올린다는 소문이 있다는 예.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전언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시 첫 뉴스는 웅동학원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웅동학원 의혹 검찰 수사 소식이었습니다. 자, 미세 뉴스 보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퀴즈 진행하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가 내주시죠. 네,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퀴즈입니다. 오늘 북한 선전 매체가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 비판의 대상이었는데요. 대남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이것부터 마시는 격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아베 총리는 대북 적대 정책부터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이것부터 마신다. 미리 설레발치는 사람을 뜻하는 속담이죠.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이것부터 마신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자, 수키님, 사이다. 네. 그래요. 처음으로 말씀하셨는데 땡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부터 미세 뉴스봇을 계속 이어가죠. 네, 요즘에 입시제도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요. 교육부가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이라고 부르죠. 이 학종에서 비교과 요소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주재를 해서 교육신뢰 회복 추진단 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일단은 여기서 나온 방안이 이제 학종에서 자기소개서라든지 수상 실적이라든지 자율 동아리 봉사활동 이런 비교과 요소를 폐지하는 그러면 더 이제 내신 성적 위주로 또 가게 되겠죠. 네네. 이런 방안이 나오는 이유는 그렇다고 학종을 폐지해버리고 뭐 수능이나 정시만으로 채우는 게 답은 아니다. 어제도 제가 전해드렸던 소식인데 네, 그런 또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비교과 요소를 뺀다라고 하는 그쪽으로도 이제 좀 가닥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교육부가 이뿐만 아니라 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수목적고나 자율형 사립고 출신 학생 선발이 두드러졌던 13개 대학에 대해서 네. 학종 실태를 11월 말까지 실태 조사를 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실태 조사를 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라든지 또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을 어겼다든지 이렇게 확인이 되면 즉시 특정 감사로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네. 결국 이제 대학 입시의 근본 문제점은 이 학벌 아니겠습니까? 네. 학벌로 인한 차별. 학벌이 뭐 남들 보기에 굉장히 두드러지지 않으면은 사회적으로 불공정, 차별을 받는 이런 관행들을 타파하는 거. 이게 사실은 교육 개혁의 핵심 목표가 돼야 할 텐데. 네. 어떻습니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대안입니까? 현재로서 이것은 입시제도의 문제이지 네. 대학 서열에 관련한 그 개혁 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네. 많은 국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시제도를 뭘 하든 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학교의 서열 자체가 심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는 운이라든지 뭐 어떤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느끼는 거 아니냐, 서열을 네. 완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긴 한데 근데 사실 이제 교육부에서 여기에 좀 마땅한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열 정리를 하고 대학 체계를 개편하려면 국공립이 많으면 좋습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학교 체제가 대부분의 대학교가 사립이죠. 한 90% 가까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온건한 방안으로 나오는 것이 공영형 사립대였는데 이것도 예. 정부 내에서 뭐 기획재정부 반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예. 네, 아직까지 국민들의 좀 그 답답한 속을 뚫어주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소식과 관련해서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지난 23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국회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즉 학종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경태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자, 최근에 대학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폐지하고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자, 이 기자회견 열게 된 배경, 또 이런 주장을 펴시게 된 이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몇 년 전부터 저는 네. 대학 입시 제도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론회도 열고 또 법안도 제가 제출을 했거든요. 네네. 그 현재의 그 수시 학종은 수험생의 학생의 그 노력 순서가 아니라 조국 그 자녀 문제에서도 나왔다시피 부모의 능력 순서로 결정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정작 우리 학생들은 수험생들은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네. 저는 그 공정한 입시 제도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 하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 질문 외에 질문을 좀 하자면은 조국 장관을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씨로 부르기로 했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많은 국민들께서 네. 뭐 사실은 장관으로 임명하고 것을 반대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어찌 보면은 변칙과 탈법과 또 여러 가지 특권을 누려온 분한테 상당히 그 자리는 저는 어울리지 않고요. 네네네. 지금이라도 그냥 일반인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도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정시제도가 가장 공정한 것인가? 정시를 확대한다고 해서 입시 비리 문제, 교육을 통한 부의 되물림이 사라질 것인가 하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그 학력고사 세대이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예, 저도 예.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예. 저는 학력고사 세대가 상당히 저는 공정했다 이래 보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그 부의 대물림은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시를 100%다 하자면 좀 다소 무리하겠지만 지금은 거의 20% 대 80%, 즉 2대 8 정도 되거든요. 정시가 21고 수시가 80% 됩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현상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다 보고 있고요.
저는 최소한 5대5 내지 6대4 정도로 네. 정시를 확대하고 또 정시에도 부족한 부분은 또 수시에서 또 보완하고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당정연석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 영역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기소개서, 수상실적,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같은 이런 것들을 기재할 수 없게 된 건데 이제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폭적으로 개편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발표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수험생을 둔 그 부모님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그 지금 교육부가 하는 행태들을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뭐냐면 자꾸만 본질을 피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종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인데요. 네.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 대학 입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정시 확대가 답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지금 아시다시피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드러나는 편법과 불법과 반칙을 차단해야 된다 네. 하는 것이 국민적인 목소리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교육부가 수시를 그대로 두는 이런 형태의 이 교육부의 입시 제도는 결국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네. 학력고사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에 학력고사는 아주 단순한 서열화가 아니었나, 단순한 줄 세우기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학력고사에다가 이제 그 보통 그 내신 성적도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교사나 부모들의 입김이 작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과거의 우리 그 학력고사였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창장을 위조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또 가짜 인턴, 그리고 또 가짜 논문,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제도라고 봅니다. 정시를 만약에 확대할 경우에는 결국 그 사교육 혜택이 많은 이른바 부유층, 또 특정 이른바 그 집값이 많이 높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자녀가 도움을 많이 얻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기 학력고사 때도 그 이른바 파락군 신화라고 해서 그 학군에 살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 그 학군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의 경우 혜택을 보다 많이 받았다는 그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시 확대가 결국에는 또 부모의 그 신분에 따라서 또 아버지 찬스, 어머니 찬스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는 그런 제도로서 오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농어촌이라든지 취약 계층에 대한 자녀에 대해서는 그 별도의 그 제도가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네. 네, 그거는 학력고사 시절에도 있어 왔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저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그 학부모님들 또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 대학생들 그리고 또 수험생들하고 여러 인터뷰를 하고 토론을 해보면은 결국은 정시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그것이 국민들이 한 7, 8 아마 여론조사를 KBS에서 해보시면요 한 7, 80%는 아마 정시 확대를 지지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이 정부가 국민들 보고 따라오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그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하고 계신데. 어떻게 조국 법무부 장관 질의 순서에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자에서 뒤돌아 앉아서 보이콧 의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의원님도 의자를 돌리셨나요? 저는 그 본회의를 일부러 그런 행위조차도 저는 좀 싫어가지고 예. 끝나고 제가 들어갔는데요. 네네. 사실은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젊은 청년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무법부 장관이라고 부르거든요. 무법부 장관. 네. 20대 젊은 청년들, 청춘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변칙과 반칙과 특권으로 살아오신 그 분께서 그리고 그분이 그동안에 내뱉은 그 말들이 모두가
어찌 보면은 가식이고 위선이고 거짓으로 이제 국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젊은 학생들, 젊은이들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어떻게 법을 지키라, 규범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국 장관은 자연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경태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치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질문했던 거 어떻습니까? 그 서열화 문제와 관련해서 학력고사도 뭐 아주 단순한 서열화였거든요. 1등부터 마지막 등수까지 그렇게 서열을 매기는 것이었고, 근데 사실 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이런 특별전형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교육 과정에서 좀 충실하게 학생들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도 효과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현직 교사분들은 지지가 많은 것 같아요. 학종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학력고사 세대라서 아직까지도 현재 입시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파악이 안 돼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뭐 연도별로 다 다르니까. 네, 맞습니다. 어느 해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이게 파악이 안 되고 말이죠. 이번에 정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도 바꿔서 또 개선이 된다면은 이 서열화 이것이 개선이 된다면은 뭐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뾰족한 답이 될 수 있을지는 뭐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겠죠. 자, 김수민 평론가, 그 관련한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그 180도 의자를 돌린. 예, 그렇습니다. 사건. 방금 조경태 의원과 인터뷰에서 다뤄졌던 내용인데요.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을 한 것인데 인사하는 순간부터 자유한국당 등의 야당 의원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처음 출석이니까 조 장관에게 인사말을 하라라고 하니까 고성이 시작이 됐고, 소개가 시작되자마자 뭐 의자를 돌리는 그런 의원들도 많이 있었고, 인사말이 끝나면서 비로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고성이 멈추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조 장관에게 대정부 질문에 나섰는데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법무부 대표라는 표현을 썼어요. 조 장관이라는 표현 안 쓰고. 그리고 조국 전 수석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장관이라고 불러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나타냈고, 주광덕 의원의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조국 장관 자택의 압수수색 때 검찰 수사팀장과 통화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통화 사실이 파악되면서 좀 의원들이 이제 항의를 하고 또 정회를 요청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끼리 긴급 총회를 갖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 사과를 또 했고요. 그리고 정책에 대한 질의도 나왔는데 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이제 조국 장관은 국민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계속 답변을 이어가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이제 뭐 손을 떼고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 대신에 이제 장관으로서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인사, 조직 문화, 감찰 이런 쪽에 집중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법무부가 해명한 게 있어요. 배우자가 남편인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배우자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여서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조국 장관이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 이렇게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법무부가 한 해명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런 통화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었고, 당일 압수수색은 11시간 후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네요. 예, 이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가 배상 판결이 선고된 김제 가족 간첩단 조작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 신속한 배상을 지시를 했습니다. 1심 국가 패소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할 것으로 법무부는 보이는데요. 이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은 1982년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우로 씨가 북한에 납포됐다가 돌아온 뒤에 조카인 최낙천, 최낙교 씨를 포함해서 포섭에서 간첩 활동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들은 이제 고문기술자 이근한 경감 등에 고문을 당해서 허위로 자백을 했습니다. 최낙교 씨는 검찰 조사 중에 구치소에서 숨졌고 최우로 씨는 사형,
최낙전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9년간 복역하다가 석방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결국 이 3명 모두 국가의 사과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민해안수, 서기안수 해주시죠. 네. 자, 민해안수. 요즘 느끼는 것인데요. 네. 인간의 돼지 꿈보다 돼지의 꿈이 더 소중하다. 네, 돼지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네, 좀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살처분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저도 여기 얹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서기안수. 마지막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국가에 대한 이 폭력이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망자는 말이 없다. 네, 남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정한나 씨. 제74차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장관의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할 당시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에 소환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할지 여부에 대해 소환 통지가 온다면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가입한 고객 4만 9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무단 로그인과 포인트 탈취 피해 등을 입은 것으로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지도를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것으로 표시된 지역 안에는 2020년 도쿄올림픽이 펼쳐지는 미야기 스타디움, 후쿠시마 아즈마 스타디움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유시민 이사장이 참 똑똑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헤매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했던 발언 큰 파장을 낳고 있는데 쟁점 그 첫 번째. 검찰이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다 가지고 가가지고 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뭘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 SBS는 이승태 전 대한변협윤리이사의 입을 빌려 현 정부에서 스스로 임명한 검찰총장에서 지휘되는 검찰이 증거 조작까지 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거는 자기 발등 찍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검찰이 조작할 리 없다는 확신 자체가 무리는 아닌지 부산지검에 있은 검사의 고소장 조작, 이문정 검사, 이를 못 본 채 하는 검찰 지도부의 분노 표시. 검사들의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와 징계를 제대로 안 한 제 식구 감싸기는 좀 1, 2년 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분노, 선택적 정의에 대해서 좀 너무 개탄스러워서. 쟁점, 그 두 번째, 조국은 안 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보. 제가 취재한 바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뭔가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렇죠. 누군가를 통했어요. TV조선은 이런 윤석열이 충정어린 보고에 문 대통령이 귀를 닫았다며 비난죠. 조국 장관을 임명하기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자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은 조 장관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메모만 청와대에 전달을 했는데 이마저도 이제 무시를 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그냥 임명 강행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해야 할 조국 후보자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 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왜 안 했을까? 다음 쟁점 세 번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예측. 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고 봐요. 영장을 친다? 예. 기각될 확률과 발부될 확률이 반반쯤 된다고 보고요. 근데 50% 있다고 봐요. 영장이 기각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이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을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70군데 가깝게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이 수사 결과밖에 못 냈다 하면 최초의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자기 자신이 내렸던 판단과 지시를 다 돌아보고요. 네.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검사로서 행동해야 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영장전담 판사에게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이라며 흥분. 판사한테 영장 발부하지 마라. 우리 도와줘라. 그래서 윤석열 날리자. 이런 메시지를 지금 사법부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유시민 이사장 말을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일까? TV조선 보도. 부산지법 현직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에 억지를 피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유시민은 왜 참전했을까? 그는 정경심에 대한 공격에 입을 열게 됐다고. 욕먹을까 봐 무서워서 저 좀 자제했었어요. 한 시민을 이렇게 언론이 집단적으로 나서서 네. 그리고 검찰이 뒤에서 심리전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인격을 말살하는 이런 행위를 방관하면 우리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난 괜찮아 요즘 좀 바쁘게 지내. 친구를 만나고 자주 웃고 또 주말이 좋아졌었는데 흔들렸고 그게 참 후회가 돼. 휘둘리는 내 모습 만들어진 내게만 해당되는 규칙들 흔들린 날 또 흔들어 날. 자기는 한마디에 모두 무너졌고 내 괜찮은 삶 모두 다 망가졌어. 예쁜 옷을 사고 많이 먹고 또 주말이 좋아졌었는데 흔들렸고 그게 참 후회가 돼. 휘둘리는 내 모습 만들어진 내게만 해당되는 규칙들 흔들린 날 또 흔들어 날. 휘둘리는 내 모습 만들어진 내게만 해당되는 규칙들 흔들린 날. 네, 오디오 파노라마 끝난 후 들으신 노래는 어반 자카파의 흔들어였습니다. 네,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박정희 정부 시절에 너무 외래어 이름이 많다 해가지고 다 이제 우리말로 바꿔서 그래서 이제 예컨대 어니언스는 양파들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블루벨스라고 있었어요. 블루벨스는 청종들 이렇게 바뀌었고요. 나중에 하도 그런 게 심해지니까 자기 검열 때문에 아예 그냥 이름을 논두렁 밭두렁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활동했던 그런 아티스트들의 지난날 이야기를 또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자, 퀴즈 문제 정답은 김칫국이죠. 네, 김칫국
떡 줄 사람 생각 안 하고 김치국부터 마신다. 자,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을까요? 만나보겠습니다. 비누7님인가요? 어떻게 읽어야 되나 이걸? 네. 비누7 이런 닉네임 가지신 분. 정답은 동치미. 오늘 잘 안 맞네요. 예. 자, 그리고 휴대전화 뒷번호 8827번 쓰시는 분. 소화 안 될 때는 그게 최고죠. 김칫국. 네, 맞히셨습니다. 5443번 쓰시는 분. 김칫국. 아베는 김치 먹고 정신 차리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2450번 쓰시는 분. 정답 김칫국입니다. 길이 많이 막힙니다. 길이 많이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에서 안산. 그래도 김용민 라이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이 시간에 서해안고속도로 많이 밀리는데 이 길을 택하셨네요. 예. 자, 그리고 K74618157 이 계정 쓰시는 분. 정답 송일곡. 죄송합니다. 예. 예. 네. 오늘 이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거듭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자, 구름 커피 구름 이 필명 쓰시는 분. 정답 김남국. 하나만 맞췄으면 됐는데 김칫국이라고 쓰시면 좋았을 텐데 김남국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맞히신 분들을 위해서 축하드립니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6시 35분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센터 가보지요. 김한나 씨. 네, 퇴근길 교통량이 늘면서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로는 답답하지만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마음은 여유롭게 가지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총 24km가 밀리는 가운데 달래내에서 한남까지 길게 정체되고요. 서울 외곽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까지 19km 사이가 극심한 정체입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안현분기점에서 송내까지, 계양에서 김포 요금소까지 밀리고요.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송파에서 서안함까지와 광암터널 부근에서 토평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도 어려운데요. 발안 부근에서 화성휴게소 11km 사이에서 가장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동수원 부근에서 광교터널, 군자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흐름 더딥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작업 여파로 정체되는데요. 현재 여주분기점에서 감곡나들목 6km 구간이 어렵습니다. 내일까지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미리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네, 뇌에 휴식을 주는 시간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네, 김갑수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선태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 지역 대학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인문 지역 대학 이게 어떻게 이게 조합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글문학장인가? 예. 글로벌 인문은 뭐 그런 대로 뭐 예를 들면 뭐 중문, 동문, 영문 그리고 국문. 글로벌 인문은 그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지역 대학장은 뭐죠? 지역 대학은 지역학을 연구하는 그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학, 중국학, 유라시아학. 예. 원래는 글로벌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원래는 사회과학 대학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문과대학과 지역학이 결합해서 좀 어떤 글로벌한 정상을 해보자라고 이 구조 조정을 한 결과 나온 이름입니다. 네. 줄여서 그린지대라고 하는데요. 저희끼리는 녹색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각자의 이제 영역을 주장하느라고 이름에 다 붙이는 습관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는데 디지털 들어가고, 그러니까 컨텐츠 들어가고, 그냥 문화부 한 다음에 그 개념의 단어인데 문화체육 무슨 관광부 그 이름 긴 데들 많잖아요. 네. 그냥 생물학과 이러면 됐는데 거기 한 대여섯 개 학과로 또 나뉘어집니다. 생물학과, 뭐 식물학과, 동물학과 뭐 이런 식의. 근데 그거 좀 이렇게 통합하면 안 되나? 여기부터 무슨 좀 종합적인 의미를 담은 뭐 하나를 그냥 붙이지. 글로벌 인문 지역 대학. 야, 이거 너무
줄여서는 인문대학이라고 합니다. 인문대학이라고.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아니 그냥 그럴 문자 문대학 어떻습니까? 문대학. 아 이런 또 저기 문재인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고 문과대라고 할까? 아니 제가 나온 대학에서 문과대라고 그랬어요.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지. 너무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늘이 완연한 가을인데 맑고 화사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보내시는지. 제가 보기에 우리 김갑수 선생님께서는 강아지하고 산책하는 걷는 게 제일 최고죠.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는 동네 한 바퀴 돌다가 누워서 멍하니 하늘 보고 뭐 1시간쯤 구름하고 얘기하다가 책 보면서 뒹굴다가 근데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좋아서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 몰릴까봐 그런 데를 그냥 굳이 공개하면 비밀스러운 데도 아니에요. 그 한강을 끼고 있는 자전거 길 있죠. 거기가 이렇게 항상 양면으로 돼 있어갖고 걷는 길이 있고 자전거 길이 있어서 그렇게 그리고 자전거도 별로 생각보다 없어요. 근데 그 한강변길 특히 제가 있는 곳은 거기가 어디라고 그래야 되나? 그 용강동이라고 음식점거리 쭉 있는데 있어요. 거기 살길이 있어서 정말 불과 이렇게 쏙 하면 한강거리가 나옵니다. 예. 거길 걸으면 참 가끔 세상은 참 좋은 것이야. 아주 가끔. 근데 요 가을에 그런 느낌 듭니다. 맞아요. 네. 그래요. 가을에 또 골목 말씀하시니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영국의 옥스퍼드라는 동네가 있는데 옥스퍼드 대학으로 유명한 그 동네는 여기 미로가 많아요. 그런데 미로를 가다가 펍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뭐랄까요? 좀 마법 같이. 마법 같고. 술도 못하면서. 예? 술도 못하면서. 저기 콜라는 팝니다. 다시 계속.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어떤 책인지. 사실 한가하게 얘기할 내용은 아닌데 조금 무겁습니다만은 후쿠시마 문제와 도쿄올림픽, 부흥올림픽을 내건 도쿄올림픽을 겸사겸사 얘기할까 해서 오늘은 201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우크라이나의 작가입니다.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의 체르노빌의 목소리 골랐습니다. 체르노빌의 목소리. 잠깐 벨라루스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출신이고요. 아버지가 벨라루스 사람이고 국적이 우크라이나. 어머니는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그때는 소 연방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국적은 우크라이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서태 교수님이 이 책을 한 문장으로 말씀하셨어요.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들으며 후쿠시마를 생각한다. 정말. 책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책 제목 지금 뭐 하게 되는데. 체르노빌의 목소리입니다. 체르노빌의 목소리. 알겠습니다. 작가 말씀을 하셨는데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죠.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벨라루스 사람, 우리 백러시아라고 흔히 부르죠. 그리고 어머니는 우크라이나인이었는데 89년 소련이 붕괴하기 전까지는 소련 연방에 속해 있었죠. 그 이후에 다 나뉘었습니다만은 기자로 일하다가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보여주는데요. 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이나 소련 아프간 전쟁이나 소련 붕괴 그리고 체르노빌 사고 등 역사적인 사건을 목격자들과 인터뷰해서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소설을 쓰거나 시를 쓴 게 아니고 이 인터뷰들을 10년 이 체르노빌의 목소리 같은 경우에 10년 동안 100명을 아주 치밀하게 인터뷰해서 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100% 다큐멘터리고요. 그렇죠. 픽션이 실화죠. 아니라. 그래서 대표작이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비롯해서 이 책이 중요한데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이게 2차 세계대전의 그 소련 사람들의 전쟁 이야기고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아연 소년들 이건 아프간 전쟁을 둘러싼 논의들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매료라든 아주 묵직하고 어두운 주제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주로 보여줍니다. 대단히 독특한 글쓰기를 수행하는 사람이죠. 우리 김갑수 선생님에게 체르노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으로서부터 먼저 출발을 하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살다가 일단 내 상황과 떠나서 이렇게 펑펑 울고 싶은 때 없어요? 있죠. 울고 싶을 때가 있죠. 뭐 꼭 슬픈 일을 떠나서 그냥 하여튼
그럴 때 요즘은 영화들을 많이 보는데 네. 정말 울고 싶으면 이 책 보세요. 제가 주책스럽게 눈물을 얼마나 쏟았는지 눈물이 안 나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냥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네. 1986년이죠. 체르노빌 사고 이제 한 30년 전인데 네. 그 사고가 그냥 우리가 서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도쿄, 뉴욕, 파리처럼 뇌리에 익숙한 곳에서는 사람의 생명, 탄생과 죽음, 슬픔과 기쁨, 누구의 취업과 뭐 학교의 졸업과 이런 거를 민감하게 느껴서 사람 살이가 채취가 느껴지는데 한국인에게 저 어디 소련 땅에 체르노빌에 뭐가 터져서 사람이 많이 죽었대 그러면 네. 아주 먼 남의 일처럼 여겨져요. 우연한 얘기죠. 정말 네. 어디 그 무슨 이상한 동토에 잘 알지도 못한 일처럼 여기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 거기 소방수, 거기 교사, 거기 의사, 거기 뭐 마을 사람들, 거기 거렁뱅이 이런 사람들이 이 사고로 인해서 겪어야 됐던 그 숱한 죽음과 그 가족들, 그 주변이 겪었던 숱한 슬픔의 이야기가 이 책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 1986년에 체르노빌 사고라는 게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예. 공식적인 집계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끝없이 가리고 끝없이 가려 소련 당국이. 네. 그런데 현재까지 드러난 대략적인 것으로 이 체르노빌 사고로 피폭돼 죽은 사람의 수치를 대략 한 150만 명 정도로 봅니다. 네. 그게 이제 알려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월이 쭉 흘러갔고 8년 전에 체르노빌과 규모상 훨씬 더 큰 또 하나의 원전 사고가 있었죠. 네. 후쿠시마예요. 네. 후쿠시마. 8년 됐죠. 8년 됐습니다. 근데 8년 넘었죠. 그 나라의 수상은 안다 콘트라르 통제가 됩니다. 예. 다 처리했습니다. 예. 이러면서 올림픽을 연다고 하질 않나? 여행객을 모으지 않나? 예. 온갖 안전하다고 하면서 거기서 생산되는 음식물을 편의점으로 싸게 유통시켜서 관광객들 다 먹으라고 뿌리고 있질 않나? 제가 기함한 부분은 올 여름에 후쿠시마 근처의 바닷가에서 애하고 어른이 같이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아유 끔찍해라.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원전 사고가 딱 터져서 바로 옆에서 이제 직접 피폭을 당해서 죽는 사람은 생각보다 이제 많지 않죠. 바로 옆에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 네. 그러나 그로 인해 피폭돼서 그것이 병이 돼서 나올 때는 본인에게도 한 10여 년 세월이 지나야 되고 그 자녀, 그 후손들 관계된 사람들에게 숱한 이제 질병을 낳는 거죠. 아니면 돌연변이나. 하여튼 이 책, 그 체르노빌의 목소리 이 책은요. 원전, 뭐 방사능 사고를 포함해서 하여튼 원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 겪은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런 체르노빌 정도의 사고가 나면 온 세상에 수많은 뉴스와 수많은 게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소련 당국 철저히 통제를 했고, 정보 통제를 했어요. 예, 예. 이 저자의 책은 계속 판매 금지였었고, 뭐 삭제가 돼야 됐었고 숱한 고난을 겪었고요. 또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사고를 낸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자본력에 의한 거대한 은폐 행위가 지금 8년째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잘 말씀하셨는데 뭐 직접 피폭 때문에 이 사망한 사람은 예외로 치고 뭐 150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른바 이 책에 따르면 암 환자의 경우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소 연방 체제에 포함돼 있었지만 우크라이나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벨라루스는 핵발전소도 없어요. 근데 우크라이나와 그렇죠. 접경한 지대에 있었는데 이 벨라루스의 암 환자가 10만 명 중 82명이었는데 체르노빌 이전에는 현재 통계는 10만 명 6천 명이 암 환자랍니다. 거의 74배가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해체 작업을 하는 데만 해도 하루에 2명꼴로 죽어나간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수많은 기형아들, 그 토지 토양 오염들, 네. 생태계 파괴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인데 네. 철저히 은폐돼 있다는 거죠. 네. 통제돼 있고 예. 그걸 그 이상으로 후쿠시마가 통제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이 위험이 없으니까 올림픽을 개최해서 부흥의 길로 나가자라고 한단 말이죠. 위험이 없는 게 아니라 위험 신호를 많이 은폐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 그래요. 2011년에 원전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와 일본 아무 일도 없는 듯
계속 은폐되어 왔고요. 축소되어 왔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음식물 먹어도 된다. 뭐 이렇게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일본 전체가 그렇다면 경악을 금치 못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지 싶기도 합니다. 특히 자민당의 권력과 동경 전력, 도쿄 전력 쪽에서 철저하게 권력과 은폐해서 정보기관까지 동원돼서 은폐하고 있다 그러죠. 그 법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게 원전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네, 그래요? 네. 그런 법이 있습니까? 무슨 법? 이거 언론 통제 법안이 통과됐죠. 아니 나름대로 일본의 시민들이 정치에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일본의 언론은 언론자 지수가 세계에서 67위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예. 네. 아사히 신문정도는 그래도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의 독재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후쿠시마의 사실이 밝혀지면은 거의 뭐 권력 자체가 괴멸된다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래요? 네. 그런 얘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권력이나 자본이 은폐한 기억들, 사실들을 문학이 끊임없이 관심 기울인다는 겁니다. 문학이? 문학까지 통제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일본에서도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체르노빌의 얘기나 후쿠시마 얘기를 계속 전하고 있죠. 그런 문학의 존재 이유가 각별하게 와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련령이었던 곳은 비교적 무슨 뭘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허술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체르노빌에 관련된 건 의외로 그 다큐멘터리 작가들이 영상으로 찍어내거나 기록물이 있거나 많이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당장 규모로 봐서 훨씬 큰 규모의 원전 사고가 후쿠시마인데 거기는 왜 이렇게 안전하고 거기는 왜 이렇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까? 이 거대한 속임수에 대해서 사실은 일본이 우리에게 무역 보복을 하기 전에는요. 솔직히 저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든 마음으로 감싸주고 싶은 동기가 있었어요. 솔직히 이건 얘기하는 건데 근데 여러 가지 그들의 행태를 보니까 우리가 당장 피해를 입을 것도 같고 해서 이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해야 되겠다 싶은데 이 오늘 그 체르노빌의 목소리 같은 책을 읽다 보면 원전 사고라는 게 그냥 어느 정도인지 상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 우리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에 따르면 이건 전쟁보다 더 무서운 대재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섭죠. 이거는 뭐 전쟁은 폭격이 있으면은 거기가 이제 위험지대인데 방사능은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여파가 뭐 몇백 년이 계속 가는 거니까 거의 반영구적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죽음의 땅.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도 아무래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네, 그 전에 이 일본 정부가 워낙 원전 사고 관련 정보를 차단하니까 일본에서도 언론에서 통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웹사이트 몇몇 군데서만 얘기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유언비어 퍼뜨리는 사이트라고 쉽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일본 당국에서 최근에 본 KBS ETV 그 배짱이 지식 채집 프로젝트 배짱이 여기 집중적으로 지금 3부작인가 그렇죠. 3부작을 통해서 이 후쿠시마 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으로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다시 보기로 한번 보시면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후쿠시마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걸 은폐하고 도쿄올림픽의 슬로건을 부흥으로 내세운 게 어떤 거대한 속임수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건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줄 압니다만은 이게 남의 나라 얘기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술이라는 게 완벽한 게 있을 수가 없고요. 완벽하다고 얘기합니다. 일부 언론들. 기자 원전에 대해서 거의 찬양조로. 근데 우리 어떻게 됩니까에 대해서 뭐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만 이것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알렉시에비치,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 이분 서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세계 원전이 한 440 몇 개라고 하는데 한 450개 정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가? 일본이 52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땅 크기에 우리 한국, 남한이 4분의 1이에요. 그 4분의 1 크기에 우리나라에 21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절반인데 그러니까 일본이 4배란 말이에요, 영토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는데 거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는 밀집해 있습니다. 원전들이 모여 있어요. 부산, 울산, 네. 경남 지역 인근에 어마어마한 200만이 사는데 밀집해 있는데 포항, 경주. 예. 그 밑에 땅이 활성 단층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우도 사고가 난다면 이건 뭐 진짜 나라가 문을 닫아야 되나 이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라도 경각심을 가져서 탈원전을 해야 되겠구나. 그 탈원전 기간이 60년인 겁니다. 네, 맞습니다. 60년 동안 하나하나 줄여나가자는데 그걸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더 짓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죽는 건 상관 안 하겠는데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고 후손들이 다 네. 어떤 일이 이 책의 내용을 들어가면 아이가 라리사라는 네. 아이가 있는데 그냥 자루로 태어납니다. 자루로 눈 2개에 구멍만 뚫려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뭐 그런 얘기 구멍이 없어요. 눈 말고는. 눈 2개 말고 구멍이 없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런 사례가 그냥 끝도 없이 있는 거예요. 방사능 피폭이라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핵발전소 연구원들을 인터뷰한 것도 있는데요. 네. 다시는 이런 상상하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핵발전소 얘기를.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상상도 하지 말자. 네. 그래서 정말 핵발전소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그것도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네. 이게 이 부재가 미래의 연대기인데요. 네. 이 근본적인 전환이 없이는 이건 바로 우리의 가까운 미래가 될 것이다. 네. 체르노빌의 이야기는. 눈물이 난다고 제가 얘기한 것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에피소드인데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저기잖아요. 그 인터뷰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그 23살짜리 새댁인데 네. 남편이 소방관이에요. 근데 하필 그 근무지가 바로 체르노빌 근처였던 거예요. 그게 원전 폭발하고 바로 이제 불을 끌어갔다가 피폭이 돼서 나흘간을 앓다가 죽는 과정을 부인이 옆에서 증언을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왜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왜 네네. 끔찍한 사랑. 네. 그러니까 자기 목숨보다 남편이 더 사랑스러운 23살짜리 예. 임신 6개월의 그 아내가 자기가 대신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몸부림의 귀절 한 귀절 읽다 보면 예. 아유 정말 어떻게 자기가 대신 죽을 수 있겠어요? 아니 그 마음인데 마음이 그런데 그 피폭 상황의 사람을 붙들고 끌어안고 하면서 그 처절한 그 고통이 어떤지를 이렇게 정렬하게 써내려가는데 제가 그 귀절을 읽다가 눈물을 얼마나 쏟았는지 아유. 알겠습니다. 예. 그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해서 뭐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원전을 없앤 게 없습니다. 공사주인 거 계속 짓고 앞으로 새로 안 짓는다 뿐이지. 새로 안 짓는 거죠. 예. 늘 언론이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들도 읽어야 되겠네요. 네? 원전을 찬양하는 자들도 읽어야 될지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책을 읽고도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네, 김갑수 평론가 정서태 교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